자폐아동, 우리 아이의 이런 문제들도 확인해 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아이들이 자폐와 함께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즉 동반질환 1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편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동반 문제들을 소개해 드렸죠. 오늘 2편에서는 ASD 아동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동반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지쌤,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동반 문제들까지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평소 원인 모를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잘 하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등등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자폐니까 라는 한마디로는 잘 설명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러는 자신 스스로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외동 아이를 키우는 경우인데 아이가 ASD인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일반적인 아이의 발달 과정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의 모습에 많은 혼란을 느끼시고는 하세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ASD 외에 동반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2편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동반 문제는 바로 우울 증상이에요. 한 연구에 의하면 ASD는 일반인에 비해 4배나 더 자주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ASD 아동들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대집단이라는 환경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나 감정 등을 아이가 제깍제깍 알아채고 이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또 대집단 속에서 또래들과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학교 생활 등에서 우리 아이는 외로움이나 고독감 등을 자주 느낄 수 있고 이는 우울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울하다라는 감정을 표현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미숙한 우리 ASD 아동들이 자신의 우울한 이 기분을 폭력적인 과한 문제 행동이나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제 어른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 때문에 함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적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은 우리 ASD 아동들마다 다 다르지만 아이의 몸이 커가면서 아이의 내면적인 정서 또한 조금씩 커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ASD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어른인 우리들은 아이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을 하며 특히 우리 아이가 보다 예민해지거나 보다 우울해지는 시기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평소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서적인 충족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또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 현재 아이의 신체 레벨에 맞는 적절한 양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1편에서 말씀드렸던 수면 체계의 장기적인 확립. 이렇게 운동과 수면 두 가지는 우리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SD 아동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표현을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법이나 혹은 보다 과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 아이가 오늘 혹은 요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또 시기상으로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우울감이나 혹은 다른 정서적인 느낌들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동반되는 어려움은 불안 및 강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략 40%가량의 ASD 아동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불안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 불안장애라는 것에는 여러 종류의 하위 유형들이 있는데요. ASD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교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불안해하거나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 등의 공포심을 가지거나 강박적 양상을 보이는 등의 모습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 이지쌤의 경우 이제 임상에서 어린 친구들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특정 공포증을 보이는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ASD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감각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 음식이나 어떤 특정 물건 혹은 장소 그리고 특정 소리 이런 것들에 공포증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다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다년간 지속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제한적이고 본인이 불편한 그 학교 생활을 다년간 지속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련의 사회적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따라서 ASD 아동들은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가 개별적으로 민감해하는 그런 몇 가지 여러 가지 자극들을 어른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천천히 노출을 시키면서 아이의 일상 전반에서 천천히 둔감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에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알약을 삼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보이거나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또 검은색을 싫어하거나 다쳤을 때 몸에 밴드를 붙이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특정 길로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의 불안 때문에 이런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도 많이 받아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는 하세요. 이런 불안은 이제 강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강박이 포함되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박은 이제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나타나는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을 낮추려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평소 보이는 모습이 상동행동인지 혹은 이제 불안에 의거한 강박 행동인지를 잘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평소 조금 무료한 상황에서 손을 흔들거나 혹은 왔다 갔다 하는 등의 행동들은 상동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특정 길목을 지나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안 때문에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강박에 의거한 강박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입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ASD 아동의 30%에서 50%가량이 ADHD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주의력이 결핍되는 증상과 과잉 행동, 그래서 행동의 조절 어려움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상대적으로 어린 시기의 ASD 아동의 경우 아직 발달 중에 있다 보니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해서 어떠한 일련의 일을 완수해내는 것, 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주의력을 유지해서 발달과 관련된 여러 자극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주의하고 행동 조절이 어려운 우리 ASD 아이들은 당연히 또래 집단에서 긍정적인 사회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장기간의 중재를 통해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이 과거보다 향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주의력이 낮고 행동 조절이 어려운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면 학령기 학교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참여나 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저 이지쌤은 어린 시기의 ASD 아동들을 중재할 때 우선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주의력 및 행동 조절과 관련된 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아이를 평소 대할 때 우리 아이의 주의를 흐트릴 수 있는 아이의 언어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런 많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이에게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일관되고 단호한 소통을 통해 우리 아이의 주의력 분산을 막고 치료 시 우리 아이의 과잉 행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자극들은 미리 배제해 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치료실에 왔는데 아이가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는 책상에 놓여진 물건들이 있으면 자신의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무조건 손이 뻗어지거나 그 물건을 만지려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는 그런 아이라면 아이가 수업에 오기 전 미리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워서 단촐하게 만들어둔다는 것이죠. 아이가 평소 저의 허락 없이 그리고 기다림 없이 물건을 이것저것 만질 것을 대비해서 평상시 아이의 손을 자주자주 잡고 있거나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 행동을 대체하는 언어를 가르쳐주고 항상 아이에게 이를 먼저 이야기해서 상대에게 허락 구하기를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의력과 조절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ASD 아동의 경우 무조건 우리 아이를 산만한 아이, 과한 아이로만 여기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러한 점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자신도 현재 행동 컨트롤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은 가정이나 치료실에서 아이가 미리 문제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최대한 미리 환경 수정을 해놓아 주시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전에 많이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ASD 아동들이 동반해서 함께 보일 수 있는 네 번째 어려움은 바로 공격행동입니다. 타해 혹은 자해의 공격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격행동은 저 이지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려움 중 하나일 것이에요. 아직 비교적 조금 어린 ASD 아동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공격 행동을 보일 때 이 행동이 아이가 보이는 이 행동이 아직 애기다 보니까 그 강도가 약하고 그 아이에게 맞아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때를 쓰다 보면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 뭐 하는 생각에 공격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의 몸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공격 행동의 범위나 강도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기부터 지속된 공격 행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습관화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의 공격 행동에 위협을 느끼게 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공격 행동이 있는 ASD 아동은 평소 공격 행동이 없는 ASD 아동보다 그 중증도와 기능 저하를 더 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공격 행동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아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현재 아이의 공격 행동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 의해 약물 치료가 권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아이들이 보이는 정신적인 동반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어려운 일이 평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ASD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을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 내리기 전에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을 면밀히 관찰해 주시고 동반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우리 아이의 동반 질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어른들의 노력은 추후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지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